안녕하세요. 신현기입니다. 오늘 조사 방법론 7주차 강의를 하는 거죠. 오늘까지가 중간고사 전에 마지막 강의입니다. 그래서 8주차는 중간고사를 보시면 돼요. 중간고사 제가 사브 캠퍼스란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제 시험은 항상 그렇지만 학부도 그렇고 대학원도 그렇고 항상 테이크홈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테이크홈 이그잼을 하는 이유는 집에 가셔서 충분히 답을 찾아서 신중하게 작성하시고 그리고 어, 제출하시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딱 외우고 와서 그 자리에 답 쓰는 것보다는 답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공부하거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에 저는 더 성인들한테는 어울리는 시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테이크홈 이그잼을 합니다. 그러니까 답안지를 질문지를 올려놨으니까 그거를 작성을 하시고 전부 제 강의 중에 나와 있습니다. 강의 중에 나와 있고 또 이제 제가 좀 개인적인 질문도 던지고 있으니까 그거를 답안지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10월 8일 날 우리 상견례를 한번 했잖아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제 강의를 떤 분이 들으시는가 굉장히 궁금했는데 그날 강의를 참석하신 줌 회에 참석하신 선생님들을 보면서 아 내가 어떤 분들에게 강의를 하고 있고 제가 강의를 하면은 어떤 분이 듣는가 조금 좀 구체성이 느껴져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선생님들께서도 제가 맨날 유튜브로만 등장하니까 무슨 연예인 보듯이 그런 느낌이 드셨지 않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보시니까 뭐 크게 나쁘진 않으시죠? 어쨌든 뭐시기냐 중간고사 문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이버 캠퍼스에 올라와 있는데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서 문제를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경험주의 한계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대안으로 등장한 반증주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입니다. 그러니까 경험주의 한계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반증주의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경험주의 관계에서 반증주의가 무엇인지 이거를 설명하는 거고 배점은 25점입니다. 그다음에 변수의 측정과 관련해서 우리가 측정이라는 건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구체적인 걸로 이렇게 정확하게는 수로 바꿔내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내적 타동도와 외적 타동도라는 개념이 있다고 했는데 내적 타동도는 뭐고 외적 타동도는 뭔지 그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컨셉을 설명하는 거니까 저는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제가 이제 항상 중요하게 여기는 게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연구 문제, 두 번째가 연구 설계, 세 번째가 데이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연구 설계를 하는 건데, 연구 설계에 대해서 배우는 건데, 이 연구 설계는 사실은 연구 문제랑 직결되어 있고 자신이 어떤 연구 문제를 갖고 있냐에 따라서 연구 설계가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연구자한테 혹은 논문을 준비하는 사람한테 가장 중요한 건 연구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 논문을 쓴다 과정했을 때 자신이 관심 있는 연구 문제가 무엇인지 밝히시고 연구 문제를 밝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 연구 문제는 각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구 문제는 퀘스천의 형태로 밝히는 겁니다. 연구 문제를 밝히시고 그리고 이 연구 문제가 왜 자신에게 중요한 연구 문제가 되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구 문제를 밝히는 건 20점, 연구 문제가 있기만 해도 20점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연구 문제가 왜 논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관련 선행 연구 등에 근거해서 연구 문제에 자신이 제시한 연구 문제의 이론적 의미 이런 거죠. 기존의 연구는 이렇게 해왔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해명되지 않았다. 혹은 이런 것들이 이론적으로 논란이 된다. 뭐 이런 근거를 밝히는 거죠. 이런 이론적 의미를 밝히는 게 15점. 실천적 의미. 즉 우리 현실이 이렇게 됐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밝혀야지만이 우리가 정책적인 개선 혹은 현실을 개선할 수 있다. 이런 게 이제 실천적 의미죠. 이런 걸 각각 밝히시라는 겁니다. 혹은 뭐 이런 문제들을 해야지 우리 어떤 병원 조직의 어떤 간호사들의 어떤 직업 만족도라든지 직무 몰입 이런 게 높아진다. 뭐 이런 거 실천적 의미겠죠. 이런 것들을 밝히시는 겁니다. 각각 15점씩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밝히셔가지고 답안지를 집에서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는데 10월 22일까지 자정까지입니다. 자정까지 사이버 캠퍼스 과제란에 올리시면 됩니다. 올리시고 만약에 제출 기한을 넘으면은 제가 0점 처리하니까 꼭 기한을 지키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잘 쓰는 것보다는
잘 쓰는 것보다는 기한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잘 쓰지만 기한을 넘기면은 영점 처리되니까 꼭 기한을 지키시라 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할 주제는 시작하겠습니다. 강의할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할 거는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질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로 실험과 서베이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실험은 어떻게 하는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설계가 있고 어떤 주로 설계하는 거고 서베이는 어떤 거고 뭐 어떻게 설계한다. 그리고 각각의 장단점 말씀드렸는데 주로 양적인 그야말로 이제 데이터를 쭉 모아가지고 데이터를 쭉 모아서 그것을 수로 바꿔낸 다음에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양적 방법인데 오늘은 질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적 연구는 이제 굉장히 양적 연구하는 사람과 질적 연구하는 사람이 완전히 철학과 세계관이 완전히 다른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즉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 수로 바꿔서 즉 측정을 하는 거죠. 수로 바꿔서 그것을 통계 패키지에 돌려가지고 통계적으로 어떤 타당성, 통계적 타당성을 증명하는 연구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저희 와이프는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와이프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학 연구자인데 그래서 주로 이제 그러니까 초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현장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내밀하게 관찰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한테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한테는 데이터가 없느냐? 저 같은 양적 연구를 하는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저 같은 양적 연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데이터가 수죠. 수인데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한테 데이터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말들, 그 사람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동작들, 행동들, 일상생활 이런 게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데이터라고 하면 그 단순히 수만 생각하는데 정말 넓은 의미의 자료라는 뜻에서 질적 연구자의 데이터는 다른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왜 우리가 질적 연구를 하는가 문제를 먼저 체크해 봅니다. 왜 질적 연구를 하겠습니까?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연구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연구 문제에 따라서 질적 연구라는 연구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질적 자료, 즉 질적 연구의 데이터의 종류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하고요. 세 번째는 질적 연구 방법론의 종류에 대해 살펴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구체적으로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근거 이론, 최근에 이제 근거 이론이라는 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근거 이론이 뭔지. 다섯 번째는 역시 질적 연구 방법론의 하나인 사례 연구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여섯 번째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인과 분석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양적 분석 방법에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결국은 x가 y에 영향을 미쳤냐?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냥 가령해서 공부 시간과 성적의 관계라고 하면은 학생 하나하나 간의 공부 시간과 성적의 이렇게 상관관계를 쭉 보면은 이거를 통계적으로 회귀를 쫙 해가지고 관계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적으로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 아닙니까? 인과관계를 밝히는 건데 그러면 질적 연구에서도 질적 연구 그 중에서도 사례 연구에서도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하겠는가?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 연구를 통해서도 인과 분석이 가능한가라는 문제를 한번 살펴보고요. 일곱 번째는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이 서로 이렇게 통합된 방법론으로서 질적 방법론적인 성격도 있고 양적 방법론적인 성격이 있는 것으로서 내용 분석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질적 방법론 일반에 대한 설명이고요. 여기는 이제 구체적인 방법론들, 그러니까 개별 방법론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는 이런 식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왜 질적 연구를 하는가 이제 보는 거죠. 사실은 왜 질적 연구를 하냐면은 질적 연구 방법과 양적 연구 방법이 따로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갖고 있는 연구 문제에 근거해서 이 연구 문제 때문에 연구 설계를 할 때
양적 방법과 질적 방법으로 갈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왜 질적 연구를 하냐고 물어보면은 사실은 나의 연구 문제가 이러하기 때문에 이 연구 문제를 답변하는 데는 질적 방법론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질적 방법론도 똑같습니다. 질적 방법론의 경로로 가더라도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보고서를 쓰는 이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양적이든 질적이든 그 방법은 그 절차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양적 방법론 즉 데이터를 써서 통계를 돌리는 양적 방법론은 비교적 방식이 표준화되어 있어요. 표준화되어 있는데 질적 방법론은 그냥 연구자의 어떤 자의라든지 그때그때 임기응변을 한다고 잘못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질적 방법론도 양적 방법처럼 엄격한 원칙과 절차에 근거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그리고 보고서 쓰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가 분석도 도전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질적 방법이라고 해서 양적 방법보다 덜 표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질적 방법론과 관련돼서 동영상 한번 보시죠. 이걸 보면은 왜 이 연구자가 질적 방법이라는 걸 하게 되는지 이걸 좀 아시게 될 겁니다. 동영상 한번 보시죠.
어떻습니까? 잘 보셨습니까? 사실은 이 동영상 속에 사실은 오늘 말하고자 하는 참여관찰법, 질적 방법의 하나인 참여관찰법과 또 설문지법과 실험법들을 비교하는 것들을 보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례를 보면 이제 이 보스턴 빈민가에 대한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김광옥 교수가 이제 중국 화북 지역을 연구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이 코넬드 대학원생이 도미니카 반군을 연구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 도시 빈민들, 그 다음에 화북 지역의 중국인들, 그 다음에 반군들, 도미니카 반군들 연구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방법에 의하면은 설문지를 뿌리는 거죠. 나 당신의 어떤 뭐 가정 환경에 대해서 그다음 당신의 생각, 정치적 의식에 대해서 당신의 교육 수준에서 설문을 뿌리죠. 그리고 만약에 그 자료를 수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도시민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설문지에 제대로 답변하겠습니까? 이게 뭔 쓸데없는 얘기하고 찍찍 찢어버리겠죠. 만약 반군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왜 반군이 되셨습니까? 다음 중 가장 근접한 것에 대해서 쓰시오. 1번 뭐 현 정부가 싫어서, 2번 뭐 해서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반군에 대한 깊은 이해, 도시 빈민에 대한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그들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지에서는 그 설문지가 자료가 되지만은 참여 관찰 속에서는 직접 보고 기록한 것이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질적 방법은 사실은 자신의 연구 문제, 반군의 생활, 혹은 반군의 의식, 혹은 도시 빈민들의 어떤 생활과 의식 이런 연구 문제가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질적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질적 방법이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연구제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연구 문제가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왜 질적 방법을 선택하느냐? 질적 방법, 양적 방법이 아니라 질적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깊은 어떤 철학적인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질적 연구를 하는 사람들은 존재론적으로 대상은 객관과 분리되지 않는다고 봐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양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 태도도 수를 바꿔서 모두 통계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사회, 인간의 삶, 인간의 사회는 이렇게 수치를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타인의 삶, 사회는 내가 거기 포함됐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존재론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인식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양적 방법은 우리가 거기다가 우리가 보고자 하면서 수치를 부여할 수 있고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보는데 존재론적으로 그 사회와 개인이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불가능하다 보는 거죠. 즉 내가 무엇인가를 본다는 것은 나의 주관을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완전 100% 중립적인 객관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내가 보고 느낀 바를 그들의 심정이 돼서 이해하는 거죠. 즉 역지사지 해보는 거죠. 사람은 역지사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입장에서 왜 저런 행동을 하고 저런 말을 하고 저런 발언을 할까를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가치론적인 측면에서도 양적 연구에서는 가치를 배제하는 겁니다. 측정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사람의 태도와 인식을 수로 바꿔내는 겁니다. 수라는 건 뭡니까? 나의 주관적인 가치는 개입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근데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것 자체의 가정을 부정합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관찰한다는 것은 나의 주관적인 관점을 본다는 겁니다. 나와 동떨어진 세계가 나와 동떨어져 있지 않고, 그죠? 내가 세상 속에 있는 거고, 인간은 세상 내에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따라서 인식론적으로도 객관적으로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나의 가치관, 주관적 가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적 연구자들은 세상 밖에서 내가 객관적인 관찰자로서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가치를 배제할 수 있다는 그 가정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질적 연구자들은 이렇게 믿기 때문에 즉 인간은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지 않고 내가 본다는 것은 주관이 섞일 수밖에 없고 나의 가치관이 섞일 수밖에 없다고 믿기 때문에 양적 연구들의 가정을 부정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적 연구는 사실은 이제 통계적 연구 이런 거거든요. 어떤 연역적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즉 어떤 세상에 어떤 이론이 있으면 그 이론으로부터 즉
객관적 이론이 있죠. 먼저 이론이 있으면은 이론으로부터 가설을 연역적으로 추론해내죠. 추론해주면서 이 가설을 현실과 대조해서 검증해보고 그야말로 반증하는 거죠. 반증해보고 반증이 되면은 가설을 기각되고 반증이 안 되면 가설이 채택돼서 이론이 더욱 보강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연역적인 체제란 말이에요. 근데 질적 연구는 거꾸로죠. 균합적 체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내가 이 마을, 저 마을, 이 마을 혹은 한 케이스인 경우도 있어요. 아까 했듯이 도미니크 반군 혹은 보스턴의 빈민촌 이걸 보고 가난한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라는 균합적인 어떤 결론을 이르게 되잖아요. 내가 본 어떤 구체적인 사실로부터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이끌어내니까 균합적인 논리를 따르는 거죠. 그죠? 경험주의 논리를 따르는 거죠. 그리고 맥락 내 주제를 연구하고 현장 속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고쳐 나가면서 내가 어떤 보편적인 진리를 다다르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양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래서 자연과학의 방법론을 사회과학에 적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질적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깡그리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다루고 자연과학은 그야말로 객관적 자연을 관찰하는 거고 사회과학은 인간과 사회를 관찰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방법을 이쪽으로 적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사회과학은 자연과학처럼 할 수 없고 따라서 사회과학은 오직 질적인 방법을 통해서만 연구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양적 연구자들과 질적 연구자들은 굉장히 좀 어떤 건널 수 없는 벽이 있어요. 그게 뭐 서로는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에 있는 다른 세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화해할 수는 없지만은 하지만은 또 선수는 선수를 알아본다고 굉장히 성실하고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양적 연구자는 질적 연구자를 서로 인정해 주는 거죠. 서로 그런 대가들을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대가라는 건 뭐냐면은 자신의 방법의 장점을 극대화시키지만은 그 한계도 인정하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대가의 조건이겠죠. 이렇다 겁니다. 그래서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비교해 보면은 양적 자료는 이제 서베이 자료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논리 실증주에 바탕되어 있고 강제되고 통제된 측정이고 객관적이고 그다음에 외부자의 시선으로 모을 수 있다는 보는 거죠. 즉 양적 자료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숫자로 바꿔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증지향적이고 확증적이고 연역적이고 추론적이고 가설적이죠. 결과 중심이고 신뢰성을 강조하고 일반화 가능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질적 자료는 현상학적인 겁니다. 현상학이라는 건 뭐냐면은 세계 내에서 그 사물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어떤 추구하는 어떤 철학적인 한 분파거든요. 그래서 현상학이라는 것은 세상에 의자가 있다고 한다면은 이 세상의 의자는 무엇인가? 혹시 고의 구두라는 그림 보셨습니까? 고의 구두라는 걸 보면은 그 그림을 해석한 하이데거라는 해석학자의 글이 있습니다. 그 하이데거는 그 구두를 보면서 어떻게 보냐면은 이 구두를 신었던 어떤 농부의 삶, 그리고 이 구두를 신고 노동을 하는 농부의 삶, 그리고 세계 속의 그 농부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면서 구두가 세계 속에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떠올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거기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죠. 이렇게 사유하는 사람들에게 구두를 수로 바꿔낸다는 농부의 삶, 농부의 가정 환경, 농부의 성별, 농부의 교육 수준, 농부의 어떤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통계로 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상학자들은 사회과학은 바로 그 대상의 안으로 들어가서 대상의 입장에서 이해하는 거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세계관을 갖고 있는 거죠. 통계지지 않은 관찰 그리고 주관적인 거죠. 자료에 밀접하게 돼서 내부자의 시각으로 보는 거죠. 발견지향적이고 탐색적이고 기술적이고 설명적이고 균합적이죠. 그리고 타당성을 강조하는. 여기서 타당성이라는 것은 그럴싸한 설명이라는 겁니다. 농부의 그 구두를 보면서 농부의 노동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성장 과정과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이런 방법들.
그리고 일반화를 하지 못하죠. 그냥 개별개별인 거죠. 하지만은 그런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이런 굉장히 다른 방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세계관의 서인에 따라서 어떤 방법론을 택하는지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런 그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철학적인 입장, 사회과학은 무엇이다, 자연과학은 무엇이다, 인간은 무엇이고 세계는 무엇이다, 이런 건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적 입장, 철학적 포지션이라고 하죠. 근데 어떤가?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연구 문제, 무엇인가에 따라서 질적인 길로 갈 수 있고 질적인 방법으로 갈 수 있고 혹은 양적인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에서는 물론 이제 철학적 입장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연구 문제랑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랑 상의할 때 교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의 연구 문제를 들어봤더니 당신의 연구 문제는 뭐 이러이러한 측면에서 질적인 연구 방법이 더 적절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상의를 하면서 자신의 연구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연구 설계 단계인 거죠. 연구 설계. 그리고 이 연구 설계를 하는 거는 연구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에 연구 문제는 본인이 직접 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어떤 경우는 지도 교수님이 연구 문제를 분양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한번 논문 써보면 어때? 이런 경우도 있는데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대개는 자신이 문제를 하고 연구 설계는 본인과 지도 교수가 서로 협의하면서 연구 설계를 해가는 거죠. 그죠? 연구 설계를 하면 이제 연구 설계 확정되면은 이제 연구 설계에 따라서 데이터를 모으고 이제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결과를 보고서 쓰는 겁니다. 이 보고서가 바로 논문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질적 자료, 그러니까 질적 자료라는 건 뭐냐면은 질적 방법론을 통해서 취득한 데이터입니다. 양적 연구에서 데이터는 뭡니까? 양적 연구에서의 데이터는 엑셀표죠. 그 수만 잔뜩 들어있는 엑셀표란 말이에요. 그때 얘기했지만 이렇게 있으면은 이쪽은 변수고 이쪽은 변수고 이쪽은 그 한 사람 한 사람 케이스죠. 잔뜩 수로 써 있죠. 이거를 통계 패키지 SPSS 같은 데 돌려서 통계를 시키는 게 양적 데이터의 의미죠. 이때 양적인 방법에서 데이터는 숫자입니다. 숫자. 근데 질적인 연구에서 질적 방법에서 데이터 혹은 데이터라 하면 다 우리 수로만 아는데 사실 이게 자료라는 뜻이죠.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령 면접을 하는 거죠. 심층 면접을 하기도 하고 포커스 그룹 면접, 우리가 FGI 같은 걸 하는 거죠. 이러면서 그들이 주고받는 것도 혹은 그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록한 그들의 말, 이게 데이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FGI를 하는 것도 혹시 보신지 모르겠는데 여기 제가 FGI 장면을 해놓은 요 동영상을 띄워놨거든요. 그러니까 FGI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세요. 이 동영상 나중에 클릭해서 보세요. FGI 하면 이제 어떤 주제를 놓고 모더레이터 사회자가 한 명이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10명 이내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주제를 갖고 막 서로 이제 갑론을박 하는 거죠. 그러면 연구자는 여기 밖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는 거죠. 그들의 대화를 기록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인류학자랑 함께 연구를 같이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연구 뭐였냐면은 참여재판, 국민참여재판에서 연구자들이, 그러니까 배심원들이 어떻게 심의를 하는가, 그러니까 배심을 하는가를 관찰하는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저는 배심원들에게 설문지를 돌려줬어요. 저는 양적 연구자니까. 근데 그 인류학자는 질적 연구자니까 인류학은 거의 질적 연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은 그 배심원들이 하는 대화를 다 기록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막 진짜 막 수십 장의 그거를 쭉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진짜 대단하다. 진짜 이게 대단하다. 진짜 막 그 디테일한 것들 있잖아요. 뭐 말을 하면서 뭐 무슨 말을 했는지 받아 적는 건 기본이고 그때 어떤 행동, 손짓 이런 것도 다 디테일하게 기록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기록할 수 없으니까 또 동영상으로 찍기도 하고 뭐 이러는 거죠. 그들에게 그분에게는 그게 질적 자료가 되는 거죠. 질적 데이터가 되는 거죠. 관찰도 아까 봤듯이 참여 관찰이라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관찰도 관찰을 공개하느냐, 연구자가 참여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내가 비참여하면서 공개되는 건 공개적 관찰,
비참여하면서 비공개되는 거 비공개적 관찰. 그리고 참여하면서 공개되는 거는 공개적 참여. 그다음에 나는 참여하는데 비공개되는 건 비공개적 참여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자가 그 집단에 들어가서 참여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령 그래서 아까 반군에 갈 때는 직접 반군에 참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참여하는 경우도 있고 참여는 하지 않지만은 관찰은 하지만은 그 집단에 참여하지 않고 외부 객관 옵저버로서 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 이 기준이 있고 그리고 내가 참여하거나 비참여할 때 내가 연구자란 걸 공개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거죠. 이런 그래서 2x2 네 가지 경우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질적 연구에서는 문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떤 남겨진 문서, 기록물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시청각 자료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내용 분석을 하기도 합니다. 즉 질적 데이터를 양적인 데이터로 어떤 질적 데이터를 양적인 데이터로 즉 이런 거죠. 만약에 배심원들이 서로 대화를 하면은 대화를 주고받고 하나의 주제로 몇 번 오갔는가 그건 질적인 자료지 않습니까? 그거를 뭐 3번 왔다 갔구나 그 주고받고 주고 3번 했구나 혹은 주고받고 주고받고 이렇게 5번 했구나 이런 거 왜냐하면 3번 한 경우보다 5번 한 경우가 더 그 평이가 더 치열했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적인 데이터지만은 양적인 걸 바꾸는 게 이게 내용 분석이라고 하는데 이건 뒤에서 다시 말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질적 데이터는 이런 모든 어떤 기록물, 어떤 시청각 자료, 문서 이런 것들이 모두 데이터가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적 방법론은 뭐뭐가 있는지 한번 보시죠. 크게 5가지를 얘기가 있는데 먼저 쭉 설명드리고 구체적인 사례 근거 이론과 사례 연구를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적 생애사는 그야말로 바이오그래피라서 그 사람의 전기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기라는 거는 질적 연구의 방법에서 볼 때는 그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남겨놓은 기록들, 그 다음에 주변 인터뷰, 주변 사람들의 얘기 이런 거를 자료 갖고 그 사람의 한 사람의 일생을 쭉 쓰는 겁니다. 자세하게. 즉 연구의 목적은 개인에 대한 연구겠죠. 자료는 뭐가 되겠습니까? 면접과 문서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분석을 한 다음에 개인의 삶에 대해서 자세한 묘사를 하는 게 정기적 생애사, 그야말로 전기라는 겁니다. 현상학은 뭐냐면 연구의 목적은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을 그 경험이 갖고 있는 의미, 아까 했듯이 구두라고 얘기하면은 농민의 구두가 갖고 있는 그 농민의 경험에 대해서 내가 파악하는 거죠. 자료는 뭐 면접을 할 수 있는 거죠. 10명 정도 오랫동안 면접을 하는 거죠. 계속 오랫동안 면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경험의 본질이 뭔지를 기술 쭉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반군 아까처럼 반군에 참여관 촬영한다면은 반군과 계속 인터뷰를 하면서 그 사람이 반군으로 참여한 것의 의미가 뭔가 그들이 이걸 통해서 느끼는 삶의 의미는 뭔가를 쭉 기술하는 거죠. 문화기술지는 에스노그라피라고 해가지고 문화공유 집단에 대한 기술과 해석입니다. 즉 현장에서 오랫동안 상주하면서 관찰하고 면접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어떤 그러니까 문화기술지는 주로 인류학에서 많이 쓰는데 어떤 집단에 들어가서 그들의 삶과 행동과 태도와 인식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같이 생활하면서 관찰하고 면접하면서 그 기록을 다 남겨서 집단 혹은 개인의 문화적 행동을 기술하는 겁니다. 이것도 다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연구에서 보고서 질적 연구에서 보고서는 즉 뭐 논문이겠죠. 논문은 주로 쭉 길게 describe 하는 겁니다. 즉 쭉 길게 describe죠. describe 쭉 길게 쓰는 겁니다. 아까 했듯이 자료도 길고 그것을 쓰는 것도 깁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는 주로 도톰하겠습니다. 그래서 deep 그러니까 thick 해가지고 thick description라고 해서 두터운 기술이라고 해서 질적인 방법을 통한 보고서는 두터운 진술, 자료도 두텁고 그리고 양적 연구에서는 그냥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다 없다 뭐
유의 수준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않다 뭐 이런 것만 얘기하는데 양적인 연구 방법에서는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을 쭉 하는 거죠. 그들이 했는데 뭐 어떻고 이렇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thick description, 두터운 진술을 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어떤 보고서 작성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최근에 많이 쓰는 근거 이론의 방법과 사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이론은 뭔가 하면은 이제 질적 방법의 한 가지인데 처음 근거 이론이라는 걸 만든 사람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던 1967년에 글라저 앤드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의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사람이 어떻게 죽어가는가, 어떤 사람이 죽어갈 때 어떻게 죽어가는가 이걸 관찰하면서 죽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만들었던 방법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연구원의 현상의 맥락과 밀접히 관련된 이론을 생성하는 게 목적인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자료를 수집해요. 자료를 수집해.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가령 이렇게 해봅시다. 요거는 자료는 뭐냐면은 이 댐 건설과 관련된 이런 겁니다. 댐 건설과 관련된 죄송합니다. 댐 건설과 관련된 주민 갈등, 즉 댐 건설을 둘러싼 공공기관과 주민 간의 갈등을 연구하는 거였었어요.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좀 깊은 이해가 필요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먼저 주민들과 인터뷰를 쭉 합니다. 인터뷰를 쭉 해가지고 주민들이 한 얘기들을 쭉 이렇게 나열해요. 쭉 이렇게 나열합니다. 이렇게 쭉 나열하면서 주민들의 말이 되게 겹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걸 통해서 주민들의 말 중에 비슷한 것끼리 이렇게 범주화를 시켜요. 그리고 이렇게 또 범주화가 되면은 또 이걸 또 상위를 또 이렇게 범주화 시켜 이런 식으로 이것들을 먼저 일단 이렇게 나열해서 그 주민들이 말하는 것, 즉 댐 건설과 관련돼서 이 주민들의 갈등이 빌어졌을 때 그때 주민들이 드러내는 어떤 감정들을 이렇게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이렇게 균합적으로 이렇게 범주화 시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1차 범주화 시키고 또 그것을 상위 범주화 시키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걸 개방 코딩이라고 합니다. 즉 있는 그대로 균합적으로 코딩하는 데서 개방 코딩을 합니다. 그죠? 그리고 그럼 우리가 몇 개 요 1차 범주화라든지 2차 범주화 수준에서 몇 개 이런 범주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2차 수준이라고 해봅시다. 요 2차 수준에 있는 이 범주들이 여러 개 있다고 해봅시다. 요 주민들이 한 면적과 관련돼서 내가 범주 A, B, C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해봐요. 이 범주를 갖고 이번에는 뭘 하냐면은 축코딩이라는 걸 합니다. 축코딩. 즉 범주와 범주 간의 범주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이렇게 쭉 만들어지면은 이 범주를 갖고 스토리라인을 만드는 거예요. 즉 여러 가지 종류에서 이 주민 갈등에서 중심 범주는 뭐였다. 즉 중심 범주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보상이었다. 혹은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들에 대한 어떤 애착이었다. 이런 중심 범주를 끄집어 놓고 이걸 중심으로 이거를 만들었던 조건들은 뭐가 있고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주민들이 그뗀 것을 막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했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어떤 매개 조건이 있었고 그리고 맥락 조건이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요 범주들을 요런 틀로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겁니다. 즉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나열된 범주들을 갖고 이 범주는 어디서 왔습니까? 아까 면접한 그 면접에서 온 거죠. 면접의 데이터에서 온 거죠. 이것들을 내가 자의적으로 몇 가지 범주화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렇게 범주가 됐어요. 여기서 개방 코딩을 한 거죠. 여기서. 그럼 이 개방 코딩으로 만들어진 이 범주를 내가 어떤 이런 이야기 틀로 재구조화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핵심 범주는 아마 경제적인 보상이었어.
경제적 보상이었고, 근데 인과관계 때 경제적 보상이었는데 경제적 보상을 받지 못할 어떤 두려움이 있었어. 근데 그래서 경제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 투쟁을 가열하게 한 것 같아. 근데 그 과정에서 정부가 주민들 간의 갈등을 조장했어. 그리고 이 과정에서 오랫동안 이 동네는 빈곤한 마을이었어. 그래서 결국은 갈등이 심화된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내가 갖고 있는 여러 범주들을 어떤 이야기의 틀로 이렇게 조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그 사건, 어떤 댐 건설 관련된 주민들의 어떤 갈등들을 이런 스토리라인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어떤 갈등 심화되는 요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인과적으로 이론을 구축해 보는 거죠. 즉 이런 거죠. 아, 경제적인 이해와 맞물렸을 때 어떤 정부의 주민들 간의 어떤 이해 갈등을 조장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갈등이 심화된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추코딩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 라인을 하나 만들어내는 거죠. 이렇게 선택 코딩 방식으로 어떤 이야기 하나의 스토리 라인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어떤 이론을 구축하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른바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왜 근거 이론이냐면은 어떤 이런 그라운드 어떤 여기서 최종 이론으로 갈 때까지 어떤 개방 코딩을 하고 그리고 범주화를 해서 개방을 통해서 검주화를 해서 추코딩을 한 다음에 추코딩을 선택을 해서 스토리라인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론을 만들고 인과이론을 만들지 않습니까? 최초에 있었던 것들은 주민과의 면접이었잖아요. 그죠? 그죠? 뭐 이런 어떤 스토리라인에 근거를 준다고 해서 뭐 근거 이론인 것 같습니다. 뭐 왜 근거 이론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이 질적 방법 중에서 근거 이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연구자들이 이런 근거 이론에 근거해서 많이 하는 거죠. 이게 근거 이론을 왜 많이 쓰냐면은 기존의 뭐 면접이라든지 혹은 뭐 현상학적 방법이라든지 바이오그래피는 그냥 thick description이라는 어떤 두터운 진수지한 것 말고는 어떤 규범이라든지 절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많이 말색으로 하니까 어떤 표준화가 좀 어려운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근거 이론은 개방 코딩과 면접 인터뷰에 근거한 개방 코딩을 하고 범주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것을 축 코딩에 따라서 배열을 하고 그리고 선택 코딩을 통해서 스토리 라인은 일정한 아주 타이트하진 않지만 일정한 어떤 절차와 표준화된 방법이 있으니까 조금 기존의 두터운 지술보다는 좀 더 표준화되고 납득할 만한 절차가 있다고 해서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죠? 어쨌든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사례 연구를 말씀드릴 차례죠.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 사례 연구인데 사례 연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양적 방법에서는 보통 일반적인 경향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양적 연구에서는 이제 다수의 n, 양적 연구에서는 굉장히 다수의 n이 있는 거죠. 다수의 n이 있어서 이 n을 평균값을 구하는 거죠. 이런 거죠. 가령 뭐 양적 연구에서 하여튼 평균치를 주하는데 질적 연구에서는 그렇게 다수의 n을 갖는 게 아니라 가장 어떤 사례 대표적인 그러니까 아까 그 보스턴의 빈민가 연구를 생각하면은 양적 연구자라고 하면은 미국 도시 전역에 있는 빈민가들의 어떤 평균치의 삶을 묘사하겠지만 질적 연구에서는 가장 전형적인 사례를 하나 찾아서 전형적인 사례를 찾아서 단일한 n 하나 찾아서 그거를 깊이 묘사하고 기술을 하는 거죠. 이게 질적 연구죠. 그래서 통계분석법은 평균을 알 수 있지만 개별 대상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는 부족하기 때문에 개별 사례들의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치밀하게 묘사하는 이런 것들이 사례 연구입니다. 그래서 사례 연구는 사례를 기술하고 이론을 통해서 사례를 설명하고 그리고 이론을 개발하고 어떤 탐색적인 성격이 있는 거죠. 그죠? 양적 연구가 평균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이론을 검증하는 의미가 있다면은
질적 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아주 깊이 천착함으로써 어떤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거나 이런 게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례 연구는 보통 논문을 보면은 사례 연구 같은 게 굉장히 많죠. 특히나 제가 좀 이따 얘기할 텐데 저도 최근에 사례 연구를 좀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런 경우 있죠. 단일 사례를 찾는 경우 있죠. 가령해서 정책 갈등과 관련해서 새만금 사례를 연구하는 정책 갈등을 내가 막 연구한다 생각해 보세요. 정책 갈등을 연구해. 근데 양적 연구자라 하면 지금까지 뭐 몇 년도부터 뭐 199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있었던 정책 갈등들을 쭉 데이터를 해서 코딩을 해가지고 그것의 평균치를 구하겠지만은 사례 연구에서는 어떤 단일 사례 연구를 한다 그러면 이제 새만금 사례 대표적인 거니까 그걸 깊이 연구한다든지 혹은 다중 사례 새만금이라든지 동강댐을 서로 비교하는 뭐 이런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 그리고 정부 조직에서 팀제 도입이라는 거는 단일 사례죠. 팀제라는 건 다 단일 사례지만은 팀제 효과가 나타난 것은 여러 부처가 있으니까 이제 관찰은 여러 군데 관찰을 하는 거죠. 하지만은 사례는 팀제 도입이라는 한 가지 사례죠. 근데 제도 효과라고 보면은 그거는 제도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사례는 여러 가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 단위도 여러 가지 되는 거죠. 여러 부서에서 톱다운 제도와 총회 인건비 제도 두 가지 사례를 보면서 다중 사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관찰 단위는 이런 톱다운 예산제와 총회 인건비 제도를 도입했던 부서들을 서로 비교하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연구는 기본적으로 소량의 사례를 갖고 깊이 천착하는 것들이 기본적인 사례 연구다. 제가 최근에 생각하는 사례 연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저희 관심사는 이런 겁니다. 사례 연구 어떤 건 좀 예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한 나라와 실패한 나라들이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죠? 한국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K 방역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방역에 성공한 나라를 알려져 있잖아요. 한편으로는 이탈리아라든지 혹은 뭐 남미, 브라질이라든지 인도, 미국, 대표적인 미국 이런 나라들은 방역에 성공하지 못한 사례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걸 통해서 분류를 해보는 겁니다. 저는 이제 제가 지금 연구를 발표를 하려고 연구 준비를 하는 거는 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개 정도의 사례를 보는 거예요. 영미권 나라들이라고 하는 보통 여기서는 영국, 미국, 프랑스권 나라라고 하는 것 중에서 이탈리아, 독일권 나라라고 하는 이제 독일, 스칸디나비아 중에서는 스웨덴,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한국 혹은 대만, 남미 나라는 브라질 이런 나라를 보면서 실제로 방역에 성공한 나라들은 이 나라들이거든요. 이쪽 그룹의 나라들이 성공했단 말이죠. 그리고 영미권이라든지 프랑스권 나라들, 그러니까 남부 유럽 나라들, 그다음에 남미 나라는 방역에 실패한 케이스로 이제 알려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런 여섯 개의 사례를 통해서 제가 이제 어떤 요인이 방역에 성공했을까 실패했을까를 한번 제가 연구를 해보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정부의 성격과 관련해서 정부의 개입 범위가 이쪽은 넓고 그러니까 정부가 막 굉장히 넓은 쪽까지 국민 건강이나 안전까지 개입하는 나라들인 거죠. 그다음에 정부 역량이 강한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집행력이 크냐 작냐 이 축이에요. 그러면은 남미 같은 나라는 정부의 개입 범위가 넓지만은 정부 역량, 정부 운영의 효율성 떨어진 나라인 거죠. 그리고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은 정부 개입 범위가 좁죠. 왜냐면 자유주의 국가니까. 근데 정부 역량은 높단 말이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방역 성공한 케이스를 보면은 정부가 개입 범위가 넓고, 즉 국민의 어떤 개입,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국민의 보건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노동이라든지 이런 걸 개입을 많이 하는 나라와 그리고 또 정부 자체의 효율성이 높은 나라들이 방역에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요 나라와 요 남부 유럽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면은 시민성이라는 거죠. 시민성. 이런 나라들, 이런 독일, 스칸디나비아, 스웨덴이라든지 동아시아, 한국이나 이런 나라들 보면 시민성이 굉장히 높은 게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상대적으로 프랑스는 어떤 시민성보다는 개인주의 이런 게 가단 말이죠. 그러면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나라의 방역에 성공하려면은 정부 차원에서의 어떤 개입이 넓고 그리고 정부의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 높으면서 동시에 시민성이 높은 이런 요소들이 방역에 성공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떤 원인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하는 네 가지 기준은 이런 겁니다. 정부 역량, 즉 정부의 기획이나 집행 능력이 얼마나 되는가, 정부 운영의 전문성과 효과성이 있는가. 이런 면에 봤을 때 남미는 여기에 못 미치니까 방역이 실패하는 거죠. 의료 시스템 또한 보는 거죠.
공중보건의 체계성과 우수성이 뛰어난가, 공중보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큰가, 이런 거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정부 개입의 범위인데, 그런 면에서 미국은 의료 시장에 잘 개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방역이 실패하는 거죠. 민주적 시민성, 즉 시민들의 공동체 의식이라든가 정부 신뢰, 시민 참여가 높은가, 그런 걸 봤을 때 이쪽 나라는, 이게 높은 나라들이 성공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사회 불평등이라는 요소. 그 사회의 어떤 불평등 지수가 커지면은, 즉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은 전염병은 못 살고 가난한 사람부터 침투에 들어오니까 그런 나라들은 방역에 실패했을 것이다. 대표적인 나라가 남미라든지 미국 같은 나라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어떤 방역에 성공할 수 있는 요인으로서 정부의 역량, 의료 시스템, 민주적 시민성, 사회불평등, 이런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 하는 게 최근 저의 어떤 연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런 케이스들을 연구를 해가지고 저 조만간에 좀 어디 가서 발표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생각하고 있는 사례 연구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문제의식,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저한테는 이게 연구 문제인 거죠. 국가적 수준에서 나라마다 방역 성공 정도는 달라지는데 그 성공 정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뭘까 하는 게 저의 리서치 퀘션인 거죠. 그리고 이 리서치 퀘션을 풀기 위해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질적 연구 방법인 거죠. 질적 연구 방법 중에서도 이런 케이스 스터디를 한 거죠.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어떤 원인들을 한번 추론해 보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양적 연구를 하면은 전국 지금 뭐 200여 가까이 나라들에 대해서 데이터를 돌려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가 지금 없지 않습니까? 현재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라들마다 데이터가 완벽한 나라도 있지만 부족한 나라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런 식의 몇 가지 어떤 전형적인 케이스를 찾아서 케이스 스터디를 통해서 이런 어떤 결론, 저의 나름대로 어떤 방역을 성공하는 요인은 이런 네 가지 요소가 아닌가라고 추정을 해보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케이스 스터디입니다. 그러면 제가 던지는 질문이 이겁니다. 사례 연구,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적 양적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평균치를 따집니다. 그러면 그때도 얘기했듯이 이런 질적 연구에서는 다수의 n을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수의 n을 갖고 있고, 그리고 공부 시간과 성적으로 하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 이런 다수의 n이 있다 하면은 이 평균치를 그리는 게 바로 회기선이란 말이죠. 이걸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면은, 아니 공부 시간이 길어지면 성적이 오를 수 있다는 인과 추론을 합니다. 그죠? 이 다수의 n을 바탕으로, 다수를 바탕으로, 그죠? 그러면은 사례 연구는, 케이스 스터디는 아까 했듯이 한 개, 많으면 한 네다섯 개란 말이죠. 이걸 갖고 우리가 과연 인과 추론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음? 몇 개지만 케이스를 갖고 이렇게 평균을 낼 수 없는 거잖아요. 여기는 평균을 통해서 인과 추론을 해냈는데, 인과 추론을 하는데 케이스 스터디처럼 한두 개 사례를 갖고 인과 추론을 할 수 있겠냐는 게 질문입니다. 정답은 뭘까요?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할 수 있냐? 스튜어트 밀이 귀납의 5월이라는 걸 이렇게 정리해서 말했는데, 우리가 인간 분석을 할 때, 우리가 어떤 인간 분석을 할 때 이 다섯 가지 것으로서 인간 분석을 한다는 거, 일치법. 어떤 사례에서 공통의 것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사례가 일치한다면 그 상황은 주어진 현상의 원인이다. 즉 공통의 것이 존재하고 그것 때문에 같은 결과가 나왔다면 원인이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식중독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는데 식중독 걸린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먹은 음식을 가려낸다면은 그 음식이 식중독 걸린 게 한 거죠. 이게 일치법이라는 거죠. 차이법은 이렇게 집단 식중독에 걸렸는데 식중독 걸리지 않은 사람이 먹지 않은 음식을 가려낸다면은 그거는 무엇이 식중독 걸렸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결합법. 이런 차이법과 결합법을 함으로써 역시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제가 했던 거랑 같은 논리 아닙니까? 제가 성공한 나라들의 공통된 요소가 뭐고 성공하지 못한 나라의 차이가 뭔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아까 했듯이 이런 네 가지 원인을 추론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일치법과 차이법을 결합해서 우리가 원인 추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잉여법, 공견법 읽어보세요.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를 텐데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런 거 보세요. 김씨, 이씨, 박씨, 최씨가 있어요. 이게 우리로 따지면 케이스 1, 케이스 2, 케이스 3, 케이스 4죠. 근데 음식이 네 가지가 있어요. 김치찌개, 삼겹살, 상추, 물이 있어요. 각각이 무엇을 먹었고 안 먹었는지 표시한 거예요. 김씨는 네 개 다 먹었고, 이씨는 삼겹살 안 먹었고, 박씨는 김치찌개랑 삼겹살 안 먹었고, 최씨는 물만 먹었어요. 근데 김씨와 이씨는 식중독에 걸리고 박씨와 최씨는 안 걸렸어요. 그렇다면은 여기서 식중독을 유발한 식품은 무엇일까요? 한번 제가 시간을 드려볼게요. 식중독을 유발한 식품 뭐냐 이거죠. 찾았습니까? 아까 미리 존 스토트 미리 인과관계를 추론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방법, 뭐 일치법, 차이법, 결합법, 잉여법, 공변법 이런 걸 했는데 이런 거는 뭐 우리가 그냥 글로 읽으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가 알진 못하지만 직관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냥 추론해 봅시다. 김 씨와 이 씨가 있는데 둘 다 식중독을 먹었어. 그러니까 같이 먹으면은 일치법에 하면 같이 먹은 게 식중독 걸린 거죠. 그러니까 요거와 요거와 같이 먹었더니 식중독 걸렸어. 그러니까 요거 세 식품이 일단 후보군이에요. 요건 아니에요, 일단. 근데 이걸 안 먹은 사람들은 다 안 걸렸고 먹은 사람 걸렸어요. 이게 가장 유력하죠, 지금 김치찌개가. 그다음에 이 삼겹살은 어쨌든 후보 빠졌고 여기는 상추를 먹었는데도 건강해. 그러니까 상추도 아닌 거죠. 그죠? 어, 아니죠. 상추를 안 먹었는데도 건강해. 그러니까 상추는 아닌 거죠. 여기는 물을 안 먹었는데도 건강해. 이거 먹었고. 그러니까 물도 아닌 거죠. 그럼 답은 뭡니까? 김치찌개죠. 김치찌개를 먹은 사람만이 식중독 걸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는 뭐 일치법, 차이법, 결합법, 뭐 잉여법, 공견법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잘 모르겠지만 직관적으로 이걸 알고 있거든요. 이거 설명하는 게 힘들 뿐이지.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소수, 여기서는 케이스가 4개지 않습니까? 단 4개의 케이스를 갖고 어떤 원인, 인과를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김치찌개가 식중독 걸렸다는 걸 우리가 인과적으로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소수의 케이스를 갖고도 소수의 케이스 분석을 통해서도 인과관계 분석이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거는 내용 분석입니다. 내용 분석. 내용 분석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내용 분석은 질적인 자료입니다. 질적인 자료를 양적 자료로 바꿔가지고 질적 자료를 양적 데이터로 양적인 걸로 측정합니다. 질적 자료를 양적인 방식으로 사실은 측정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 분석은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이 결합되어 있는 거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신문 기사 같은 분석이 대표적이에요. 신문 기사 같은 거 보면은 그건 질적 자료지 않습니까? 쭉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떤 분석 유목을 정해놓고 신문 기사 하나하나를 내가 양쪽으로 측정한다고 보면 됩니다. 즉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2016년 때 썼던 논문인데 제가 그때 문제식은 뭐냐? 저희 그때 리서치 퀘션은 뭐였냐면은 공무원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근데 그 부정적인 공무원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정적인데 인식이 나쁘죠. 근데 이 부정적인 인식은 사실은 언론에 비친 공무원, 언론에 비친 공무원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 그때 연구 가설은. 그러면 언론의 공무원이 어떻게 비쳤는지를 제가 내용 분석 방법으로 한번 연구해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 유목을 설정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신문 기사를 아마 그 당시 한 2,000개 정도인가 공무원과 관련된 신문 기사 2,000개를 쭉 읽어요. 이 기사는 질적 자료죠. 그리고 이 신문 기사를 양적으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분석 기법에 따라서 가령해서 이런 민간인 사찰, 독직, 뭐 제식구 값사기 이게 나오면은 권력 남용이다 이렇게 체크하는 거죠. 국회 비협조 권위주의 행태 이런 관련 기사가 나오면은 이건 권위주의다. 그리고 뭐 쭉 같은 맥락에서 부정부패, 뭐 스폰서, 횡령, 복지급여 가르체, 메가매직 나오면 부정부패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2,000개의 기사를 이 12개 항목으로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 항목으로 다 질적으로 바꿔내는 거죠. 그 결과가 이겁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건 거죠. 그래서 그동안의 기사를 봤더니 제가 그때 봤던 기사가 김영삼 때부터 이명박 때까지 공무원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김영삼부터 이명박 때까지 공무원 관련 기사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전체 기사가 봤더니 1122개군요. 2000개가 아니라 1122개군요. 그랬더니 부정부패와 관련된 기사가 19.2%로 가장 많았고 도덕적 해이와 관련된 기사가 17.2%로 가장 많았고 가장 적은 것은 예산 낭비와 관련된 기사였다. 이런 거를 이 데이터에 원래 뭐였죠? 이건 신문기사 있잖아요. 신문기사, 공무원 관련 신문기사 1122개였단 말이죠. 이건 질적인 자료잖아요. 이거를 양적으로 제가 측정해낸 거죠. 이렇게. 양적으로 측정해낸 거죠.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아까 그랬듯이 요 12개 항목은 다시 이런 네 가지 범주로 그러니까 민주성, 공정성, 능력주의, 윤리성 이런 걸로 다시 범주화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향을 정권의 흐름에 따라서 한번 본 거죠. 정권 흐름에 따라 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윤리성에 대한 어떤 비판은 이명박 때는 가장 많았지만 가장 줄어들었고 그리고 민주성에 대한 비판은 이렇게 좀 커졌고 뭐 이런 식의 어떤 경향을 볼 수 있어요. 가장 쭉 늘어난 거는 소망성, 공정성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언론 기사가 늘어났다 역사적으로 이런 식의 결론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신문 기사 분석을 하다 보니까 신문 기사라는 질적 자료를 양적으로 측정해서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용 분석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은 뭐냐면은 기존의 양적 연구와 다른 질적 연구는 어떤 건가? 질적 연구에서 데이터는 무엇이고 그런 방법은 뭐가 있는가 설명드렸고 좀 더 구체적으로 근거 이론이라든지 혹은 케이스 분석, 그다음에 질적인 자료를 양적으로 측정하는 내용 분석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핵심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선생님들이 논문을 쓸 때 이런 질적인 연구를 한다면 질적 방법을 선택한다면 이런 방법들을 선택하게 될 텐데 내가 어떤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역시 연구 문제에 달려 있다 이런 거죠. 연구 문제에 따라서 연구 문제에 따라서 내가 연구 문제에 맞게 방법을 선택하는 거죠. 여기서부터가 이제 그래서 질적인 방법을 할 수도 있고 양적인 방법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양적인 방법은 질적인 방법을 하든 데이터를 모으는 데이터 수집은 똑같은 거죠. 데이터 수집은 똑같고 이것을 이제 분석하고 그래서 이것을 보고서 정리하는 거. 이게 논문의 과정이다. 그리고 방법을 선택하고 데이터를 모으는 과정 이게 바로 연구 설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적 연구 설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으로써 오늘 수업을 여기까지 마치기로 하고요. 일단 다음 8월 19일부터 시작되는 8주차부터는 수업은 없이 제가 냈던 시험 문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0월 22일까지 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9주가 되지 않습니까? 9주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통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연구 설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요. 9주부터는 통계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약간 심화된 내용까지 회귀 분석까지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말로만 들으면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실제로 현장에서 실습을 해보면서 조금 통계 프로그램의 기초적인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건 이제 코로나19 상황과 관련돼 있는데 지금 1단계까지 이 경계 수준이 떨어졌으니까 잘하면은 우리가 그 서기교정에서 만나서 실습장에서 만나서 통계 강의도 하고 또 강의 내용을 직접 통계 프로그램을 돌려보는 실습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그럼 이것으로써 7주차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